저는 31회 기출문제 1번, 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음 1번을 보면 중앙토지 수용의 이의 재결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에 을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소송이 뭐에 대한 소송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이의 재결은 바로 위에 보면 계획자는 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보상금에 대한 거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의 신청 또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재결을 받았으니까 빚진 보상금에 대한 다툼은 당연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에 대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소물음 2번에서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이 을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은 시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문화유산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니까 이건 공물이잖아요. 그래서 공물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물은 1번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특수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의 및 취지, 법적 성질을 한 목차로 잡아주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특수성을 따로 목차로 잡아줍니다. 이 특수성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서는 아마 강평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GS 강평 시간 때 박사님이 소송의 성질 또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특수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소송의 성질을 여기 위에 같이 의미 취지라고 그 의미 취지와 함께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특수성 목차, 하위 목차로 작성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성질을 작성할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내용은 대부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소송의 성질만큼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랑 확인급부 소송에 대한 목차를 따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득점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목차 아래 보면 심리 범위, 그리고 제소기간 및 재판 관할, 판결의 효력, 청구의 병합이 있는데요. 이 청구의 병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빼먹을 수 있는데 청구의 병합은 특수성 작성하실 때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게 득점에 아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청구의 병합은 많은 사람들이 빼먹는 목차인 만큼 제가 쓰면 득점에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음 소문의 2번에서 문화 무슨 법이었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아, 문화유산법. 문화유산. 공물의 수용 가능성. 네네. 그건 소문 3번. 소문의 2번. 아, 공법상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그래서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개념 및 구분을 살펴본 다음에 그 병이 이 토지를 어떤 상태로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어떤 상태가 뭐냐면 공원으로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그게 일반적 계획 제한인지 아니면 개별적 계획 제한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그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개념 및 구분을 살펴보고 그 각각의 평가 기준을 살펴본 다음에 판례랑 지금 사안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의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의 경우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공물의 의의를 작성해 준 다음에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건데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GS 스터디의 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설과 판례를 한 목차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배점을 맞추기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은 항상 검토의 결론이 획일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통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특별한 필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작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에 대한 판단,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이거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음 1에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미,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미 취지를 먼저 작성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소송의 형태, 여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랑 확인급부 소송을 아예 다른 목차로 나눠서 잡아줬습니다. 근데 보통 GS 예시 답안이나 자료들 보면은 소송의 성질 한 다음에 양가로 1번 형식적 당사자 소송, 양가로 2번 확인급부 소송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랑 확인급부 소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일반적인 손실 보상금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판례는 잔여지 수용 또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심리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심리 범위에 대한 특수성을 작성할 때 꼭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예시 답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특수성이라는 목차를 작성할 때 심리 범위의 특수성, 제소기간 및 재팔 관할의 특수성 이런 식으로 항상 목차의 마지막을 특수성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야 특수하지 않아도 특수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을 보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친 경우 60일 이내 이걸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줬고요. 판결의 효력은 이렇게 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으면 법원은 스스로 이걸 결정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시 별도의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병합. 만약에 보상금에 대한 불복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는 을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건데 그 을이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공법상 제한을 받고 평가돼야 되는지 아니면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건데요. 먼저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의미, 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줍니다. 시행규칙 23조 이거는 시행규칙이라 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행규칙 23조는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 보상평가할 때도 많이 나오는 규정이니까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구분에 대해서 말할 건데 저는 제가 이거 예시 답안을 작성할 때 분량이 배점에 비해서 몇 점이었죠? 이거? 15? 몇요? 10점. 이 문제 통으로 10점인데 지금 공법상 제한의 구분을 일반적 계획 제한이랑 개별적 제한으로 각각 나눠서 설명하기엔 좀 배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반적 제한이랑 개별적 제한을 그냥 줄 처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평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 평가 기준은 평가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평가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제한의 경우 그 제한받는 상태들을 평가하고 개별적 제한의 경우 제한받지 않는 상태들을 평가하는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됐거나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일 경우 그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그 평가해야 된다고 그거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이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그 판례를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의 경우를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제별로 물론 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밑에 또 검토를 할 거지만 이 사안의 경우의 목차가 배점을 꽤 차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GS 스터디 보면 항상 사안의 경우에 배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사안의 경우를 꼭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사안에 시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은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 을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물음 3번은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공물의 의의를 먼저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점 작성을 해주고, 학설과 판례를 저는 한 목차로 잡아줬습니다.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해서, 학설은 그냥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라고 줄처리를 해줬고요. 판례는 각각 판례를 따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서 학설을 작성해주고 동그라미 2번 해서 광평대공 묘역 판례를 작성해준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풍납도성 관리 판례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저는 항상 GS에서 이거를 그냥 이 판례에서랑 이 판례 둘 다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긍정하였다라고 매우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는데 각각의 판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작성해 주셨으면 항상 검토 목차를 잡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말을 항상 마무리 짓는 목차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한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비례의 원칙의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이랑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많은 분들이 행정기본법 제10조만 작성을 해주시고 저 또한 그랬는데 피드백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헌법 37조 2항 또한 작성을 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서 법적 근거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헌법 37조 2항도 같이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의 내용을 써주고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고 단계적 심사 구조를 갖고 이거를 위반하면 재량권 이탈 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 라고 특별한 필요의 판단 기준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 물음 3번의 마무리. 그래서 해당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물이나 이 산의 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 적합하고 그 범위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합성 및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공원 사업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익 간 비교 협량을 통한 공원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시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다 판단된다라고 작성을 되어 있는데 이 수업 때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어서 꼭 교재와는 같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면 그에 대한 서술을 꼭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해줘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31회 1번을 마쳤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 2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요. 문제 2에서는 일단 을과 병의 이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을이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238만 원으로 정정해서 다시 결정고시 됐고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200만 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송달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의 사안이고 이제 물음 1번부터 보면 물음 1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이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를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을과 병이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의 대상과 제소 기간의 기산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위의 내용이랑은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이제 그 정이 이제 산정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인데 이게 그 개별공시가 산정에 이용사항을 잘못 파악해서 이제 그 적정 가격보다 높게 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신뢰한 을이 이제 담보 가치를 해서 결국에는 그 이용 가치가 높게 책정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서 이제 그거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정의 직무상 행위와 이제 손해관계의 인과관계를 이제 주장해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소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부터 보시면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5점이랑 10점이 있어가지고 논점의 정리를 일단 하나로 다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1에서는 이제 정정 사유, 물음 2에서는 소위 대상과 기산일, 물음 3에서는 이제 정의 그 토지 이용 그 잘못 파악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한 부분 내용을 적어서 이제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는 이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적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개별공시지가의 의의를 하나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쓴다면 제가 그걸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부동산 공시법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시장군구청장이 이제 뭐 틀린 계산이나 오기, 표준일 선정 착오, 그다음에 명백한 오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명백한 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한번 뒤에 그 자세하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틀린 계산이나 틀린 계산이나 오기, 편의선도 착오해서 이제 명백한 오류가 되고 명백한 오류란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토지가격 비중표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적어줬고 그다음에 정책 효과 소급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소모름 1번을 마무리했고요. 소모름 2에서는 이제 취소소송 제기하려 할 때 소위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 일이니까 이제 먼저 일단은 부동산 이의신청을 거쳤으니 그거에 대한 그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신청은 이제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는 한 부분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해줬고 그다음에 저는 취소소송도 어쨌든 제기하려는 거니까 이제 취소소송의 내용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그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정의를 썼고 그다음에 취소소송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 내용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 경우랑 병이 이제 각각 다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게 말이 안 된다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다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을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판례에서 이제 과징금 부과처분 하자리 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감액된 부분이 이제 감액 처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이제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례에서 했으니까 사안에서는 이제 개별 공시가 감액되어 남은 여기에 남아있는 238만 원 이거 남아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게 소외 대상이다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제소기간 기산일은 이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변경 처분이 일어난 거니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이의 신청의 기산일에서 그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 2018년 7월 1일을 이제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병의 경우에는 병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학설이 있었는데 학설 살짝 적어주고 그래서 역흡수설의 입장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면서 이제 변경된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되고 이제 제소기간 기산일은 이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서 그 재결의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2018년 8월 30일 네, 이날 이제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기산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국가배상 청구의 의의랑 이제 요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공직고 위인손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박사님이 시다반에는 이걸 하나하나 다 포섭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바로 배점상 이제 담당 공무원의 위법 여부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태도 적어서 이제 담당 공무원 등이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함으로써 이제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면 그 손해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이 판례를 적고 그다음에 소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직무상 해이랑 을의 이제 손해 사이 인과관계라는 목차를 잡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의 목적과 취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물음 맨 마지막에 개별공시지가 입법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부동산 공시법의 목적, 입법 취지랑 그다음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그 취지 이렇게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태도를 적었는데 이게 같은 판례이지만 제가 두 개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와 담보 가치의 인과관계. 이번에 이제 판단 기준은 이렇게 뭐 개연성, 직무의 목적, 그 기능으로부터 이견 가능한 행위 이런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저희 그 담보 가치의 인과관계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그 개별공시지가의 목적이랑 않는데 담보 가치는 맞지 않는데 이제 그것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이제 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이제 그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 판례를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개해줬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 손해관계, 인과관계 없다 해서 의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쓰고 마쳤습니다. 그다음에는 물음 3번입니다. 문제 3번이고요. 네, 문제 3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공인회계사가 이제 그 감정평가 업무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를 그냥 적으라는 그 문제여가지고, 저는 처음 받아봤을 때 좀 목차 잡기가 어려웠어서 이제 박사님이 적으신 그 예시 답안을 참고해서 목차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의 정리는 적고, 이제 두 번 바로 그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박사님의 목차랑 비슷하게 갔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뭔지, 그래서 감정평가사와 29조에 있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은 말한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여기서 감정평가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까지 적어줬습니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제 그 토지 등을 평가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로는 이제 각각 의뢰 행위가 감정평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적어줬는데, 일단은 먼저 감정평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가 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 감정평가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그거에 앞서서 감정평가란 뭔지 먼저 적어줬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사실 9개였나?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적었습니다. 사실 그 두 번째가 이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주었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는 일단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있는지라는 내용을 적어서 이제 공인회계사 직무 범위에 없다. 라는 그 공인회계사의 이제 회계에 관한 감정, 그에 대해 부대되는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적었고, 똑같은 판례인데 거기에 이제 정당행위인지라는 내용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절해서 적었고, 그 감정평가 법인 등이 아닌 공인회계사 보수를 받고 행하는 것은 이제 없는 한 법령이 정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제 그 10만이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감정평가사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내용의 그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어줬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소결에서는 사실 좀 소개를 좀 길게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두 개 그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 판례에 대한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여기 10만이 사건에 대한 판례에 좀 의견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네, 감칙 구조에 저희 그 다른 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적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사안 해결하면서 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31회 기출 2, 3번 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번을 봐야 되는데 4번은 여기 있다. 4번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 논점의 정리나 사설 같은 목차가 없는데 저는 하나를 잡아줘서 감정평가의 기준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었냐면 감정평가는 그 가격이 아닌 진짜 이론 답안지 같을 수 있는데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니까 그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다 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준. 그래서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재무제표 뭐 등의 감정평가해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써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점은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한번 이거를 외우지 않고 그냥 읽는다에 의의를 두고 답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에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작성을 해줬는데요. 타당성 조사의 개념을 작성을 해주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지하는 경우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당성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생략을 했었는데 답안 작성하실 때 타당성 조사 절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차를 잡지 않더라도 줄처리를 해서 해당 내용을 언급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목차 대신에 관련 문제, 여론 같은 목차를 잡아서 지금 예시 답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최근 감정평가법과 감정평가사법의 분법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때는 왜냐면 감정평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박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던 직업법이랑 그 뭐죠?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같이 그냥 해서 맞아요. 나눠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감정평가의 기준과 감정평가사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분리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감정평가 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예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저는 관련 문제에 관해서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실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 공정성을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공정성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와 같은 공정성 확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작성을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회 1번, 4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